화교. 대만 또는 중국의 국적으로 다른 나라의 이민자로 정착하여 사는 사람. 약 6천만여 명의 화교들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며 중국 외교부 자료에 따른 전 세계 화교 자보만 최소 2,880조 원. 유대인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거머쥐고 있다고 여겨지는 부류이자 현 동남아 경제의 60% 이상의 지분을 차지하는 무시무시한 자본력을 가진 화교. 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 화교입니다. 물론 안 좋은 쪽으로 관심이 좀 높아졌습니다. 무슨 화교는 5등급도 의대를 간다. 화교는 초중고 대학교까지 금액 지원을 해준다. 화교는 의료비 혜택도 받는다. 화교는 선거권도 준다 등등. 잠깐만, 선거권? 아무튼 지금은 유명인들 중에서 누가 화교냐 이런 걸 캐내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화교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화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현 상황을 반영해서 오늘은 화교 특집입니다. 우리가 중국 대륙이나 중화권에서 살아온 동양인들을 보통 한족이라고 하죠. 한반도에 사는 우리는 한민족, 쟤네는 한족. 다릅니다. 이 중국 대륙을 구성하는 수많은 민족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한족이며 보통 중화 대륙을 벗어나 다른 나라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한족들을 흔히 말해 화교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화교를 영어로 Overseas Chinese라고 합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중국인이다 이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보통 중화 계열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화교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국 계열, 즉 한족은 세 부류는 아닙니다. 화교, 화인, 화예 보통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중 화예는 피는 한족인데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완전히 사상, 생각까지도 한국인인 문화 정체성이 완벽한 대한민국 사람임을 의미하는 부류입니다. 쉽게 말해 피만 한족이지 그냥 모든 것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화인은 피는 한족인데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여기까지는 화예와 같아요. 다만 민족 정체성은 중국 계열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중국 춘절을 챙기거나 하는 사람들이 화인이에요. 법적으로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화교. 우선 이 집단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닙니다. 중국이나 대만 국적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보통은 중국 국적입니다. 국적을 아직 못 땄다고도 볼 수가 있고 국적을 안 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든 한국이든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인으로 남고 싶어서 국적을 안 따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튼 중국에서 관광 목적 말고 우리나라에 사는 게 목적인데 중국 국적인 사람들은 전부 화교로 분류됩니다. 화교의 역사는 첫나라 시기였던 무려 18, 19세기부터 시작됐는데 워낙 인구가 많은 중화 대륙의 특성상 타국에 나가 살던 한족들 역시 매우 많았고 이들이 차이나타운 같은 자기들만의 주거지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살던 게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중국보다 훨씬 오래된 화교인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라면 진작에 국적을 따서 화인이나 화예가 되었겠죠. 최근 화교들은 중국, 대만에서 유입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창기 화교들은 돈 벌려고 왔어요. 다른 이민자들처럼. 상위층보다는 중하위층의 한족들이 자국을 떠나서 화교가 되는 경우가 많았죠. 자기들 없는 전 재산에 생필품만 챙겨가지고 그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벌어요. 막노동이나 시장에서 채소 파는 그런 장사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번 돈으로 가게를 차립니다. 대부분은 짜장면집이나 중국집, 요리집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게가 성공을 하면은 집을 사고 더 큰 가게를 내고 땅도 사고 그러면서 사업을 확대하고 자본을 거머쥐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지역 경찰이나 정치인, 시장들을 매수하고 권력의 힘을 얻은 화교들의 수익은 더더욱 늘어나고 이게 지금의 화교가 성공한 방식입니다. 지금의 동남아 연합체인 아세안에서 화교들의 자본이 전체 자산의 60%가 넘는다는 것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색안경을 빼고 화교들을 보면은 대단한 민족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아무 연고도 없는 나라로 이주를 해와가지고 무일푼으로 자기들이 뭔가를 이루고내서 오히려 자기들이 해당 국가의 시장을 장악해버리는 개척정신, 부지런함, 악바리 근성, 네트워크 구축 이런 것들이 화교들의 성공 요인으로 꼽히죠. 특히 화교들의 자본력에 가장 큰 이바지를 했다고 여겨지는 것 중 하나인 부동산. 한족들이 예로부터 가장 좋아하는 것이 금하고 땅입니다. 화교들이 외국에 진출해서 땅을 사던 시기가 전 세계적으로 도심화, 인구가 급증하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하면서 엄청난 자본을 벌어들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국인이 가진 제주도 부동산이 서울시 중구 크기만 하다는 것을 봐도 한족들의 부동산 사랑을 엿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한족들의 경우 자신들의 민족에 대한 굉장히 높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중화사상이라고 하죠.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중국 민족주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게 이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럴만도 한 게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황허 문명의 발상지가 중국이고 기원전 21세기의 하나라를 시작으로 역사도 매우 깊고 이 통일된 중국의 제국들의 경우 주변국들이 다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쳤던 나라들이거든요. 즉 자기들 아니면 오랑캐라고 생각하는
우리 조선 한반도도 동이라고 불렀죠. 동쪽의 오랑캐. 세계 전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동양권에서는 인류 국가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 문화에 대한 쉽게 말해 뽕? 그런 게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민자 출신이긴 하지만은 마음만은 우리 한족이 전 세계의 중심이다. 중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떡국 먹고 새해 보내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기존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거주국의 문화를 배척하고 현지 언어도 배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배타적이고 폐쇄적이었다고 합니다. 초창기에는. 그리고 화교인들의 자문화 중심주의, 배타주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기존 주민들하고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잠시 너희 나라에서 신세를 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세계 대빵 민족인데 어디 너희 같은 오랑캐 문화를 받아들이냐. 왜냐? 중화사상은 자기들 아니면 다 오랑캐니까. 물론 일본이 화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종청소였던 숙칭 대학살 같은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었습니다만은 화교들이 진출했던 많은 나라들에서 이러한 문화 갈등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화교들이 가장 많이 진출했던 동남아 쪽이 이러한 갈등이 굉장히 심했죠. 삼합회라고 들어보셨죠? 외국에서 활동하는 화교 무리들의 조직폭력배 집단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장 시름을 앓았던 게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들이거든요. 이 집단들이 각국의 치안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화교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준 것도 맞고요. 비단 삼합회뿐만이 아니라 화교들이 자기 나라들의 자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글쎄 자기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장이 죄다 중국 한족 출신인 거야. 거기다 정계에 로비하고 자국 기업들 오히려 밀어내고 아니 정계도 죄다 화교인 출신이야. 심지어 그 나라의 문화는 안 받아들이고 국적도 자기들 나라 국적도 아닌데 자기들 나라에서 돈 벌고 꿀 빠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니 여기가 중국이야 태국이야 중국이야 필리핀이야 중국이야 말레이시아야 반감이 생기는 것도 이상할 것은 없는 것이죠. 실제 인도네시아에서 화교를 대상으로 했던 폭동 사건의 당시였던 1998년의 경우 인도네시아 기업의 300개 중 60% 이상의 화교인들의 소유였으며 인도네시아 상장 기업 시가총액의 무려 70% 이상이 화교인들의 소유였다라는 점을 보면은 이 정도면은 거의 나라의 경제를 먹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실제로 나라를 먹은 사례도 있습니다.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의 경우 말레이시아 내 화교인들이 모여 살던 도시이며 지금은 아시아의 금융 허브이자 세계 금융의 중심지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죠. 또한 개발도상국 위주로 진출하던 화교는 현재 캐나다,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본격적으로 뿌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중국계 캐나다인으로 사실상 중국계 커뮤니티가 완전히 뿌리 내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잠시 끊어보면 화교들 역시 엄밀히 말하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특정 국가에 와서 성공을 하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화교들만 이렇게 배척을 하는 것이냐? 외국인일 뿐인 화교들을 왜 많은 국가들이 경계를 하는 것이냐? 단순히 중국인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족들은 공통적으로 중화 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와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자기 민족들과의 결속력,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 본국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한족의 뿌리를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중국 총리인 리커창이 세계 화교 화인 공상대회에 참석한 것을 보면은 화교인들과 중국과의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 중국의 주요 도시들 중 대다수가 화교들의 자본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화교들의 중국 투자를 적극 희망하고 있고요. 특히 시진핑 핵심 사업인 1대1로 사업의 주요 통로에도 화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순 외국인 자본 세력이 아닌 중국 공산당의 정책과도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인들의 경우 더는 중국인의 국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리콴유 싱가포르 총리, 이 사람도 화교 출신인 싱가포르 화인입니다. 이 사람이 개최를 해서 2년마다 열리고 있는 세계 화상대회의 경우 전 세계 화인 기업들이 교류하고 있으며 중국 고위층들도 해당 대회에 참여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들 국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중국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한족 특유의 혈통주의, 중화 사상으로 화인들과 중국 본토와의 커넥션이 형성되는 거죠. 이는 다른 외국인 민족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단순히 자본시장만을 장악하는 수준에 그쳤다라고 한다면 화교가 이 정도까지 얘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겠죠. 자, 그럼 돌아와서 대한민국에서 화교는 어떤 인식이냐? 전 세계적으로 화교가 판을 치던 때와는 달리 유독 대한민국에서의 화교는 영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화교 정착에 실패한 국가 중 하나를 뽑자면 대한민국이 무조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중국과 가장 가깝고 생김새도 거의 비슷한 동양인계인데 화교가 많이 설치면 설쳤지 왜 영향력이 없었냐? 우선 대한민국 화교는 1882년 조선과 청나라가 체결한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시초인데 이후 일제 식민지가 되면서 조선 내 화교들이 굉장히 견제받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일본이 조선인과 화교들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화교를 대상으로 한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죠. 이후 1945년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같은 편에 속하던 중화민국 출신 화교들이 한국 땅에 많이 정착하기 시작했고 1946년에는 한국 중개무역의 82%를 화교들이 장악하면서 동남아와 비슷한 화교 테크트리를 타는 듯 했으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화교들의 중개무역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 화폐개혁이라는 것을 실시했는데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 화교들이 좋아하는 땅을 못 사게 해버렸고 화폐개혁, 쉽게 말해 지하자금을 양지로, 은행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인데요. 화교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내 자본의 규모가 한국 정부에 모두 드러나는 셈이니까 화교에게 그리 좋은 정책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화교들이 한국을 떠난 계기가 되었죠. 다만 이때 박통이 이런 정책을 안 해서 화교가 한국에 남아 있었더라면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화교인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오늘날 대기업 중에는 화교 출신 회장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두 정책을 일각에서는 화교 배척 정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시 외국인들이라고 해봐야 대다수가 어차피 화교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화교들은 화해 또는 화인이 되어서 대한민국 국적이 되었죠. 그러던 1990년 한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기존의 대만 화교가 아닌 중국의 화교들이 한국에 대거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수교 이전의 대만 화교들은 많아봐야 2만여 명 정도였습니다. 이들을 구화교라고 해요. 이후 1998년 외국인 토지 취득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각종 다문화 정책, 국내 외국인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중국 출신 화교인들의 수가 미친듯이 불어나면서 2023년 법무부가 파악한 화교 인구만 65만여 명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죠. 특히 중국과의 수교 이전 거의 존재하지 않던 중국 화교의 수가 1990년 수교 이후 전체 화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하나의 거대 집단이 된 것이죠. 65만이면은요 한국에서 웬만한 도시 하나를 형성할 수 있는 수거든요. 한국 국민들의 1%가 넘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인데 그중 90% 이상이 중국 화교다 이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60여만이라는 저 중국 화교들은 화예들을 제외한 중화 사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체 수입니다. 거기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화인들까지 합친다라고 하면 그 수만 좋게 100만은 훌쩍 넘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왜 최근 화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냐? 최근 한국에서 화교들이 받고 있는 혜택들, 정확히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받는 혜택들이죠. 2000년대 이후 다문화 정책 및 각종 외국인 친화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많은 혜택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대표적으로 한국 거주 외국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법 확대,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 국제 결혼비용 지원, 외국인에 대한 공무원 채용,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 등등 굉장히 많은 외국인 관련 정책들이 생겨났죠. 특히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대학 입시 재외국민 전형의 경우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얘기를 일각에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상 외국에서 초중고 또는 중고교 과정을 보내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외국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외국인 특별 전형이라고 흔히 얘기들을 하죠. 그렇다면 외국인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들, 다른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정책들인데 왜 한국에서 갑자기 외국인이 아닌 화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2019년 법무부 자료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중에서 43.6%가 중국인입니다. 전체 외국인의 10명 중에 4명이 중국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 혜택 얘기를 하면은 화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중국이 우리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대다수가 중국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국내 화교들의 수는 증가 추세고요. 즉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인데 그 외국인의 대다수가 화교이기 때문에 화교들이 혜택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화교만 콕 집어서 혜택을 주는 정책은 엄밀히 말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화교들에 대한 혜택을 없애겠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국내 외국인에 대한 혜택을 없애겠다는 이야기와도 같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집니다. 10명 중에 4명인 화교를 제지하려다가 애꿎은 나머지 6명의 외국인들은 졸지에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화교를 제외한 외국인들의 수가 더 많은 것은 사실이니까. 사실 한국이 이전에 비해 외국인들이 살기 좋아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외국인들과 자국민들과의 형평성, 역차별에 대한 문제는 논의하자면 끝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은 화교들의 특성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민족주의, 중화사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화교인들이 국내 외국인 정책들로 혜택을 보면서 한국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혜택을 기반 삼아서 각종 정부기관, 업계에 진출을 하면서 이들이 중국 본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중국 본토가 화교들을 지원하면서 자신들의 정책을 위한 도구로 삼는 경우들이 해외 사례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경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중국이 시행하는 1대1로 중국몽 정책들은 단순한 국가들 간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경계가 필요해요.
중국이 예를 들어 베트남,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같은 평범한 나라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화교를 경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족들의 중화 사상이 일반적인 다른 나라의 민족주의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화교를 경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령 미국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인도계를 미국인들이 견제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타국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1대1로 정책이나 중국몽을 실현할 때는 중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화교 세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화교들 역시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정책에 적극적이라는 것이죠. 중국은 중화 사상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직간접적으로 넓히고 있고 화교는 중화 사상을 기반으로 이러한 중국 정책들에 적극 동참한다는 것이죠. 최근 2022년 캐나다 법원에서는 중국의 화교 사무처를 간첩 조직으로 지명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합니다. 왜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보다도 중국이 우선이거든. 이게 중화 사상의 핵심입니다. 다른 나라는 오랑캐, 내 나라는 오직 중국. 중국이 오직 세계 중심 국가. 그래서 화교를 단순한 외국인 집단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나 방글라데시, 미국에서 온 이민자들과 화교는 분명 그 성질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실제로 2024년 6월 중국인 거주자 3명이 부산에 정박 중인 미국 항모를 촬영을 한다거나 지난 11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가 붙잡힌 일화들이 있습니다. 이제껏 외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이나 미 항모를 촬영한 사례는 없습니다. 시설 자체가 단순 관광 목적으로 찍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시설들이죠.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중화 사상에 입각해서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한국인이 중국 국가안전부에 드론을 날렸다면 그 사람은 심하면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국의 경우 더더욱 G1인 미국과 G2인 중국 간 외교 줄다리기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화교 인사들이 국내에 정착하여 타국의 사례들처럼 대한민국 정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 발전한다면 이러한 외교 밸런스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타국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 만큼 절대로 단순하게 화교들을 다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화교들을 바라봐야 하는가? 화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가 대한민국인 만큼 화교 자체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단순히 쫓아낸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교 집단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외국인들을 제치고 화교만 콕 집어서 차별하게 되면은 오히려 중국이 한국을 견제할 명분이 되기 때문에 국익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인 만큼 한국도 중국에게 득을 보는 분야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대놓고 한국에서 화교 때리기를 하면은 분명히 중국에서 견제 들어옵니다.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만 해도 경제 제재를 하고 쌩난리를 쳤는데 하물며 중국 교포들만 대상으로 제재를 한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아무리 중국이 싫고 중화 사상이 싫다라고 해도 화교만 찝어서 때리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화교를 포함한 외국인들에 대한 혜택은 상황에 맞게 손볼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가령 수시 등급이 4, 5등급인데 의대에 지원해서 합격하는 재외국민 전형, 외국인 특별 전형의 경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외국민 전형은 속칭 할당제의 느낌이라서 대학에서 정한 특정 인원만큼 뽑습니다. 능력이 별로인 인원들만 있어도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등급의 인원들이 합격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는 분명 의사를 포함한 대학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공부 뼈 빠지게 하는 대한민국 학생들이 바보라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외국인 혜택과 관련한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는 만큼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일정 부분 상향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가령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복지를 하는 것은 인권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역시 특정 이유로 해당 계층이 될 수가 있고 세금을 내는 국민들 역시 잠재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에 시행할 명분이 충분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한국에서의 외국인 혜택들은 자국민들이 해당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자국민들이 혜택을 볼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외국인 혜택들도 모두 자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을 지원하는 부류와 혜택을 받는 부류 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거나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정 부분 세금을 상향시키고 이를 지금과 같이 외국인 혜택과 같은 복지에 이용한다면 아주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령 중국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그에 맞추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북한 마냥 토지를 몰수하는 방식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국내 거주 중국인에 대한 토지 관련 법률안을 제정 후 외국인들이 이미 소유한 토지들은 제값을 주고 국가에서 사들이되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이용하려면 임대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부동산을 기반으로 화교가 성장해 왔다는 점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방선거권을 주는 건 역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선거권은 그 나라의 국민들이 행사할 권리지 국적을 취득하지도 않은 외국인들에게 이러한 권리를 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비단 화교들만의 문제가 아닌 외국인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끝으로 한국의 경우 외국인 관련 정책을 펼치되 화교를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외국인의 40% 이상이 화교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서 외국인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외국인을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차별하고 견제를 할 수가 있지? 라고 허울 좋은 소리를 하기에는 우리는 현실을 봐야 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40% 이상이 화교이며 이러한 화교는 중화 사상에 입각하여 행동합니다. 일반 외국인들과 화교가 다른 형태의 집단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화교가 어떻게 동남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잠식해왔는지를 체크하고 우리 대한민국 역시 화교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 맞춰 경계할 부분들은 충분히 경계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말로만 경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시행을 통해 화교가 한국 정재계를 잠식하기 전인 이제서야 화교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시기인 만큼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 화교 집단이 완전히 자리 잡은 캐나다의 경우 중국 정보당국이 2021년 170만 교포들을 이용해서 반중 정치인을 낙선시킨 사례가 캐나다 정부의 공식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죠. 대한민국 역시 화교를 단순 외국인으로 인식하고 지금과 같이 어떠한 조치도 취해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캐나다, 호주처럼 손도 못 쓸 정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화교의 입장에서 거리도 가깝고 문화도 비슷하며 선진국이기까지 한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미 잠식한 캐나다, 호주보다도 훨씬 매력적인 국가인 것은 분명하니까요. 여기까지 대한민국 화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